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동안 이론들, 상담과 관련된 이론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추석 연휴 이후에 그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 이해 정도를 같이 학우들과 나누실 텐데요. 그 이론 발표를 준비하실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론 발표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 상담 관련 이론들에 관한 짧은 강의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부터 시작되는 상담 이론들에 관해서 지금 잠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상담의 실제와 관련된 비디오 한 7분 정도를 짤막하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신분석 이론부터 관련 내용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용들을 잘 따라와 주시고 상담의 이론의 흐름들을 역사적 흐름들을 대강 개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신분석 치료입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근대 심리학의 시작을 알리는 상담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정신분석가 프로이드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삼남오녀의 장남인데요. 가정, 그의 성장 배경은 매우 권위적인 아버지, 그리고 반면에 자식의 응석을 잘 받아주던 그 보호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위적인 부친에 의해서 도덕적인 삶을 강요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에 내재화되어 있던 정서적인 문제,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론을 체계화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프로이드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는데, 반면에 그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이 심리학의 절대적인 이론이다라는 그런 자신의 그런 확신 속에서 상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후의 모든 상담 이론들은 프로이드의 상담 이론에서 반동으로 혹은 반동으로 나온 그 이론들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관련된 역사적 배경 멈추고 이제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학. 이것은 성격 발달 모형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어려서 영세, 출생 이후에 5살까지 사람의 인격 혹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그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역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는 심리적인 구조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사이에 대립 혹은 타협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이 표출되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내면에 여러 가지 심리적 기제들이 함께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기억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감정들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정신분석하면 성격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심리 역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무의식의 역할은 무엇인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 부모와의 경험 가운데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형성된 인격은 일생 전체를 지배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은 한 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는 결정론적인 인간관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게 리비도입니다. 그 에너지, 생의 에너지, 이것에 의해서 삶의 그런 모습들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리비도가 어떻게 충족이 되었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이드 후기의 이론에는
죽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본능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결정론적인 인간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사람에게 있다. 그것이 중요한 이론의 내용들입니다. 성격 구조, 본능, 쾌락의 원리에 따르는 본능이 있고 우리 내면에, 그리고 초자아, 세 번째 것을 보시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초자아가 있는데, 본능과 이성 혹은 이상 사이에는 항상 대립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절충시키는 자아라는 것이 내면에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식과 무의식,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억, 감정들은 마치 빙산의 80%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에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을 잘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인식,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불안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드, 본능과 초자아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 도덕이나 혹은 집에서 배운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초자아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둘 사이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타협점을 자아, 에고가 찾아내지 않으면 그 불안이 사람의 정신 역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방어 기제는 책 교과서를 보시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억압, 부정, 반동 형성 이런 내용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방어 기제들을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80분짜리 강의라서 이 내용들은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같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격 발달, 생후 1살까지는 어린이는 입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엄마 젖을 빨거나 아니면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갖다 대는 시기인데요. 입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한다. 1살에서 3살까지는 배변을 통해서 배변 과정에서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살까지는 그냥 대변이 마려우면, 용변이 마려우면 그걸 기저귀에 볼일을 보고 했는데 1살에서 3살까지는 그것을 이제 통제하는 그 과정에서 쾌락을 충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학문기고요. 그리고 남근기, 이게 이성에 대해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기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특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첫 이성,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하나 이성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의 애정으로부터 애정과 보호를 적절히 받을 때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5살에서 12살 사이에는 이제 사회적 관심이 발달해서 그런 자신의 신체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시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쾌락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해소하거나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12살에서 18살, 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사회적 과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이드에서 출발한 그 하나의 성격 발달 이론 중에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을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한 그런 이론인데요. 이 내용들은 한번 슬라이드를 쭉 살펴보시고 또 수업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최근에 나온 이론들로는 이 대상관계 이론, 아까 이야기한 남근기 시기에 혹은 성기기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유아를 넘어서 영아 시기를 넘어서 유아의 시기를 지나올 때 부모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때 내면의 그 오해부의 대상에 대한 어떤 상이 형성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한 이론이 대상 관계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의 주요 두 명 중에 하나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는 치료 과정이 중요하죠.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무의식에 무엇이 있는가, 최면 혹은 상담을 통해서 내면의 이드와 슈퍼이고가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치료자 혹은 상담가는 내담자의 내면을 탐색하는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권위를 가진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치료 기법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발표 준비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조사하셔서 학우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인격 형성, 성격 형성, 그리고 무의식, 그리고 우리 내면의 심리 기제의 역동,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들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진 않지만 이 사람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첫 번째 학자입니다. 애들러 이후에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이란 우산에서 다양한 이제 심리 상담학 혹은 심리학의 분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로부터의 첫 번째 반동으로 나온 그런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애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애들러는 6남매 중에 둘째, 그리고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형에 대한 질투입니다. 아까 프로이드는 첫째였죠. 나중에 상담을 계속 배우시다 보면 이 birth order, 출생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프로이드는 자기가 첫 번째, 자기 말이 진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첫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인데요. 반면에 둘째는 첫째가 말하는 것에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 성향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마침 애들러가 그런 출생 순서의 그런 특성들에 딱 맞는 그런 유형으로 떨어집니다. 형에 대한 질투, 둘째. 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애들러 덕분에 상담학이 매우 다양한 그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애들러는 프로이드랑 다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경험에 매이거나 그것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는다, 결정론적이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그래서 애들러를 심리학에서 이단이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프로이드로부터 많은 심리학자들이 벗어나게 됐죠. 자, 애들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어렸을 때 부모의 경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동기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삶의 많은 의사결정들 그리고 행동들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혹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문제를 그러한 사회 현상 그리고 교육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자극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로이드랑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면서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주관적인 지각을 하게 되고, 그 사회를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관점으로 현상들을 바라보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성격 내면의 심리 기제를 이드, 자, 초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애들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격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격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통합된
구조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목표 지향적이어서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답을 찾아가면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은 이것이 되려면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들러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학은 보통 내면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면만 봐서는 자신의 모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내면의 역동은 결국 사회적 현상,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를 갖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 누구와 친밀함을 나누고, 그리고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내 감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나의 정신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러는 중요한 부분이 내면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을 얼마나 찾아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이것이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외부에 일어나는 자극을 지나치게 자기 파괴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 사람의 내면에 형성된 신념을 바꿔주고, 그리고 생애 초기의 기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떤 의미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쾌락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러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삶에 대한 신념, 그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신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쾌락이 충족되었는가 충족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결핍 혹은 충족 혹은 과충족에 의해서 내 현재 행동이 결정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애들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은 자신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 신념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굉장히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신념조차도 바꿔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내용들 쭉 살펴보시고요. 치료 관계, 내담자, 중요한 게 내담자가 자신의 삶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로이드는 자기 삶에 있어서 그것이 부모로부터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마치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애들러는 그렇지 않다. 네가 네 삶의 신념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쭉 봐주시고요. 개인의 역동성, 과거와의 경험과 현재의 신념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역동성 이해의 요소들,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위치, 가족 내에서 출생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담자, 그 꿈을 해석할 때 프로이드는 꿈을 분석하는 절대적인 도구가, 기준이 있었는데, 애들러는 중요한 것이 당신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담자의 그 욕구들, 그걸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들을 잘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제 치료 기법 절차 관련된 내용들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프로이드는 한 사람의 내면만을 이제 살펴보는데 초점이 있었는데 애들러는 이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교육 영역에서 교육 상담에서 그리고 배우자를 이해하는 타인을 이해하는 부부 상담에서 다른 가족성을 이용하는 가족 상담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집단 상담에서 요 애들러의 그 상담 방향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와 애들러 두 개 이제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제 실존 치료입니다. 이제 프로이드에서 독립해서 애들러를 넘어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치료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존 치료입니다. 실존 치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창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절대절명의 죽음의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의해서 정의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죽음과 생을 놓고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 이게 이제 실존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제 수용소에 가두고 이제 집단 학살을 하죠. 한 6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저렇게 학살 당해서 그 시체가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어떤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가? 그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양식, 실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문학가들, 그리고 철학가들이 이 실존, 주의의 이 배경이 되는 사람들인데 도스토예프스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 기반해서 사람의 내면을 바라본 사람들, 빈스 방거, 보스 프랭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사람의 심리적 역동들을, 심리적 반응들,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주요 개념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내가 과연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들은 이제 출생하면 무조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데 인간들은 출생 이후에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문, 그리고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답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간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의 인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실존주의 상담학에서는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질수록 자신의 주변과 그리고 자기 자신 또 자기 가족에 대한 이해도 넓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걸 대강 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발현되지 못한 잠재 능력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잠재적 능력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는 생을 선택했을 땐 그 선택에 자유가 따르고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살아야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첫 번째는 courage to be, 내가 이 삶을 그대로 존재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용기를 내야 되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독립된 하나의 주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데서 오는 고독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는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 두 가지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적일 수 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호적인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 이거죠. 결국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실존주의는 여기에 중요한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세팅에서 실존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상담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불안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이야기한 불안과는 좀 다릅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한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내면의 쾌락과 그리고 수포이고 초자아 사이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조성되는 불안인데, 실존주의의 불안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의 인격 존재라는 것을 주장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경험하게 된 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불안은 실존을 경험하기 위한 불안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불안 때문에 나는 독립된 존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쭉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이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반면에 그 인생에 쭉 이어지는 시간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무에 대한 인식.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 삶이 마감을 할 때, 마침표를 찍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내가 원하는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현재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 존재에 대한 자유, 그리고 존재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기 위한 두려움, 그리고 그 자유를 결정했을 때 오는 책임,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그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주인이 바로 내담자 당신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변화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변화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그 자유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내담자에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은 치료자의 기능인데요. 실제로 실존주의는 다른 상담 기법들, 이론들과는 달리 이렇게 체계화된 실천 기법, 그러니까 상담 기법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담자를 만났을 때 중요한 건 그 내담자가 삶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담자의 다양한 삶에 따라 치료의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문은 언제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치료 기법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상담가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그런 상담 기법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상담가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법으로서 체계화하지 못했다는 그런 약점을 갖게 됩니다. 네, 결국 자기 개방을 하는 그 내담자, 자신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내담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이런 내용들 쭉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유라는 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 치료로 넘어가는데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자,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 보통 공통된 하나의 사람들의 그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잠시만요. 제가 제 강의로 다시 제 얼굴을 돌려드릴게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적용하거나 혹은 애들러의 이론을 적용하거나 또는 실존주의 이론을 적용할 때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실제 클라이언트가 직면하는 문제는 하나, 동일한 문제에 다양한 관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프로이드의 관점에서는 쾌락과 그리고 초자아 사이,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이 한 사람을 계속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쾌락 충족이 좌절되면서 이 사람은 점점 내면의 그 생애 쾌락의 동기를 잃어버리는 무기력의 과정으로 들어간다 설명을 할 수 있고, 애들러는 사람에 따라서 무기력 혹은 우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존주의는 무기력, 우울이라는 것이 새로운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영상은 츠레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라는 내용인데요. 상담 세팅에서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울증의 전형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고, 이건 일본 영화인데 우울증에 대한 그 우울증 증상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츠레. 그는 요일별로 먹는 치즈도 타이도 정해놓았습니다. 꼼꼼하고 부지런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옥철을 견딘 끝에 도착한 회사에선 또다시 묵묵히 견뎌야 하는 일들로만 가득합니다. 君の応対へのクレームだ。できれば電話だけで収めてほしいね。ラボラトリー写真で。はい。パソコンという機械はどうしてこんなに不親切なんだ？おまけに説明書だ。
専門用語ばっかりでさっぱりわからん。その食欲羨ましいよ。 식욕도 없고 밤엔 잠을 자지 못해 눈은 늘 벌겋게 충혈되어 있죠. 学会また眠れなかったの？ 점차 소진된 그는 매일 하던 익숙한 일들조차 버거워집니다. 僕お弁当が作れないよ。どうしたの？何もできない。頭が痛い。症状から見て典型的なうつ病ですね。 아니나 다를까 그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ですか。うつ病の治療法には3つの方法がある。症状を薬 그런 で 남편을 緩和す 돕기 る 위해 아내 薬 하루는 物 애를 療 씁니다. 法。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会社辞めちゃえば。そんなことできないよ。会社辞めないなら離婚する。うつ病は神経の伝達物質のセロトニンの減少で起こるんだから、セロトニンを増やせばいいの。できないことはしなくていいよ。調子が悪くなったら早退しちゃえばいいよ。 그치만 칠해가 걸린 마음의 감기에 영향이 있을까요? 今までハルさんが嫌いだったから。 정말 작은 부분이었는데도 내 마음속엔 큰 구멍을 뚫고 지나갑니다. ハルさんのことだから後じゃ忘れちゃうよ。そんなに言うなら連れが電話すればいいでしょ。気泡がたくさん入ってて一輪挿しにしたら素敵だな。 나를 웃게 해주는 건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는 것. 그걸 알아차려주는 게 아닐까요? そのうちできるようになるよ。休みは休むことが宿題なんだ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 가시를 그저 없는 척하거나 숨기려고만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프고 부끄러우니까요. 우울증은 어쩐지 밝히기 꺼려지고 부끄러운 병입니다. 하지만 결코 흔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저 가볍게 취급해버릴 수 없죠. 自分は必要のない人間なんだって思い詰めちゃうらしいよ。 사실 우울 증세가 악화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관심은 삶에 대한 관심이라는 사실. 하지만 칠해가 우울증에 걸려서 모두가 성장합니다. 칠해에게 칭찬받으려고 만화를 그리다가 이내 연재를 중단해야만 했던 하루는 나를 웃게 하는 만화를 그리면서 바로 연재를 맡게 됩니다. 面白い。やりましょう。本当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사위를 걱정하던 하루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음 공부를 하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こんなことを考えさせてくれたのみきおさんのおかげだよ。 칠해의 회사로 늘 불만 전화를 하던 고객은 칠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보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칠해는 아내의 꿈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었지만 이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극복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속의 가시를 숨기기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면서 되돌아보고 또 다독여졌을 때 마음의 감기는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だからうつ病なんかなっちまうんだよどんなに辛くても家族のためだと思えば頑張れるもんなんだよ 삶이 힘들고 벅찬 사람에게 위로의 말로 내뱉었던 힘내라 할 수 있다 이런 한마디가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흙투성이로 만들진 않았을까요? これからは一人で頑張んなきゃ。頑張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 그 대신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そのままでいいんです。 라고 말해주라는 영화 지레가 우울증에 걸려서였습니다. 지금 그 비디오 내용 보시면 한 남성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회사 다니기 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매우 힘들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짧은 내용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영화에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 이론들이 그 개인들을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바라봐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이론들을 보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네, 그 다음 이론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예, 인간 중심 치료입니다. 인간 중심 치료는 다른 이론들보다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이드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심리학이다, 이게 상담학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는 이제 버릇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상담 기법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들 그리고 현대의 상담 세팅에서 사용되는 상담 기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인간 중심 치료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 상담의 원리와 실제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이제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실 텐데요. 인간 중심 치료라는 건 뭐냐면 인간을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칼 로저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했다고 그래요. 형과의 경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수용소에서 죽을 위기를 겪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프로이드처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도덕적인 그런 자아를 형성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은 굉장히 따뜻했고 그리고 청교도적인 그 윤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정을 잘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그 가정의 굉장히 중요한 모터가 되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학자가 서양 신학을 전공하다가 이제 심리학으로 전환한 경우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만남 집단,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줬을 때 성장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존주의랑 비교하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실존주의랑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정신분석이라는 아까 그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 인간중심주의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실현이에요. 내 능력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내면에 있는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존주의에서는 그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불안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신분석학에서는 그 불안은 이드와 쾌락과 그리고 슈퍼에고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인간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서로 신뢰해주면 인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커뮤니티가 어떤 인간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성적 순서를 매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 성취 정도를 평가받을 때 이 아이는 계속해서 경쟁하고 평가받는 것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아이에게 존경과 신뢰를 줄 수 없죠. 그러면 아이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발전시켜야 나가야 될지 건강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 고유한 인격대로 성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그리고 존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태도, 상담가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인데요. 진실성, 수용, 그리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담가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런 척 말하는 것은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혹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금방 느낍니다. 내담자 앞에서 상담자가 삶에 대한 존중 그리고 수용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면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 그것을 겉으로만 말하고 표현해주면 내담자에게서는 실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을 듣고 그때 이렇게 느끼셨겠어요 하는 이제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가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깊은 이해, 그냥 피상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서적, 동시에 인지적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담자는 자신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하여 결정 내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내담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극시켜 줄 것인가가 아니라 상담가가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담자는 스스로 자각하고 자기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간은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거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생의 좁은 그 삶의 그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원초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요. 지금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내담자의 상황에 상담가가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인간 중심 치료는 굉장히 많은 임상적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공감, 그리고 진실성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하는가에 대한 임상적인 결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자세한 그런 상담 기법들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 치료에서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담자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을 분석하도록 어떤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담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자신의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상담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수용해주고 절대적으로 공감해주는 것 이게 상담의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인간 중심 치료에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치료 목표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상담학에서 사용되는 그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첫째로 개인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느끼고 있는 것을,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지만 그것을 전체를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내면에 하나의 스크린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중에서도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것도 선택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그 주변을, 삶을 이해하는 기능들이 완전히 발휘되려면 그런 자극들을 막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런 이제 기능들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완전히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인간중심 치료가 말하는 치료 목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형성해왔던 자신의 가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고 자신의 그 가면을 벗고 나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목표를 갖는 것이 인간중심 치료의 그 상담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것은 상담가와의 경험도 그렇고 살면서 새로운 경험들이에요.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결정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죠. 평생 동안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삶의 첫 번째 여행을 결정하는 것. 그런 경험에 대한 개방성, 새로운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 나는 내 삶이, 내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내면의 기준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자기 실현하려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원래 궁극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게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이 어떤 것을 봤는데 그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관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라는 틀을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세계관을, 종교를 세계관이라고 봤을 때 나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벽을 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직면이죠. 정말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가 고집했던 세계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으로 내 삶을 한번 이해해보고 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려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자기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 조건 지어 놓은 그런 외부의 자극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 내 결정이 결국 내 삶의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과거의 경험, 그리고 내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내면의 동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현재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더 넓은 세계관으로 그리고 더 수용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과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용하는 정도가 넓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역할이 기능과 그리고 치료자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삶을 완전히 오픈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상담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가치관이나 혹은 신념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재단하는 그런 성향이 남아 있으면 상담가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하려는 아직 그 상담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담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담자도 다 수용하고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상담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내담자와의 어떤 진실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료자와 사이에서는 내담자의 경험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가 외부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담가가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담자는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나의 모습과 다른 나의 그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것을 발견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가가 이 인본주의적 인간중심 치료에서 볼 때 상담가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태도는 뭐냐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셨겠어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대로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이제 인간중심 치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담가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로저스 창시자는 칼 로저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담자와 심리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상담가다. 그리고 내담자는 상처받기 매우 쉬운 상태에 있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관되고 그리고 일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긍정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하는 표현 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그거는 안 돼. 잘못된 거야. 이런 표현들은 인간 중심 치료 상담가는 상담 세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언어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일치성은 무엇인가? 치료기간 전체 동안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상담가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믿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에도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됐는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맞서는 그런 모델로서 상담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관심과 수용. 자, 이런 언어죠.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참 성실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부모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는 커서 자기가 화가 났는데도 화를 잘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누구로부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웃게 되죠. 그러면 얘가 커서 어떤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 공격받았다는 걸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상담 기법에서는 당신은 지금 부당한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자세한 얘기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담자의 작은 경험도 그것은 충분한 그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 상담가가 자신의 삶에 비춰봤을 때 내담자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작은 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대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내담자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내담자의 성장 가능성이 거기서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들은 상담가가 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정확한 공감적 이해예요. 내담자가 그 상황에서 정말로 화가 났을까? 정말로 불안했을까? 혹은 정말로 미안했을까? 아니면 수치스러웠을까? 이런 감정들을 정확히 듣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담자와의 그 상담 세팅에서 지금 여기의 경험에서도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담자가 상담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정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 내담자가 상담가에게 당신의 상담은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그리고 그때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거기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가는 내담자가 말하는 어떠한 내용도 심지어 상담가에 대한 공격적인 혹은 비난적인 그런 언급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처음에는 비지시적 심리치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상황을 명령화해주면 내담자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제 초기에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론이 발전하면서 내담자의 정확한 감정을 건드려주면 내담자의 성장이 촉진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담 이론이 발전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자의 경험 그리고 내담자 그 상담 세팅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내담자의 그 정서적 감정적 반응들 이런 것까지 이제 상담 내용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통합된 그런 이론으로서는 결국은 내담자의 성장과 수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에도 상담가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그 인간 중심 치료는 이제 다 다루었고 형태 치료로 넘어가면 형태 치료는 인간 중심 치료랑 매우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추상적입니다. 이게 에릭 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좀 이제 이해 들어보시죠. 펄스는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이 고통이 되는 존재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억압받는 스스로 이제 억누르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태 치료를 만들게 됩니다. 형태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행동하고 경험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 자각하는 것, 인식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일을 얼만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형태 치료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치료자와 상호작용하고 치료자를 느끼고 또 치료자는 내담자를 느껴주는 것, 이것이 형태 치료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담자의 그래서 자각 그리고 자각에 대한 책임성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주요 개념들 보시죠. 인간 본성, 실존 철학과 이제 맥이 닿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각의 확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인간 중심 치료가 성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과 조금 대비가 되는데요. 결국은 나는 충분히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서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가 형태 치료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일부분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피했던 문제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태 치료에서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존 치료 이후에 공통된 맥락인데 인간은 자기에 대한 책임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형태 치료에서 중요한 건 과거의 문제보다도 현재 일어나는 현재성, 현재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문제도 과거의 문제를 회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내가 일어나는 문제, 과거로부터 이미 과거는 다시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가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 특히 정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현재 그런 정서들이 과거에 해결되지 못하면 현재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모든 문제는 현재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회피를 하죠. 불안한 정서, 그리고 불안한 감정들, 이런 걸 회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직면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 거부당한 것 같아서 사람들은 이런 미해결된 감정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표현되도록 펄스는 그 형태 치료는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펄스가 얘기한 그 어떤 신경증의 층이 있다고 그래요. 가짜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이제 피상적으로 대하려는 그런 하나의 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회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떤 멘탈 게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층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정서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그런 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한 단계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수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층이 있는데, 그 층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 때문에 혹은 경험 때문에 내가 파국적인 결말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이제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다음 내면에 한 단계 더 내려간 층에 온경의 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층을 이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내적 파열의 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이런 양식으로 나의 거짓된 모습을 그리고 가면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접하는 그 순간인데, 그랬을 때 자신의 방어 양식을 노출하고 그리고 진실한 자신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그동안 너무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하려고 혹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려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사용했던 그런 자신의 에너지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즐거운 교제와 교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외적 파열의 층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게 구체적인 층이 있느냐 없는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온 개념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접촉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매우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별적인 나의 개별성, 고유성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접촉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나의 선택에 대한 이제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저항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신경증의 층에서 보면 결국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위해서 사용하던 에너지가 이제 해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잘 해방되지 않을 때는 특정 신체를 경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떨리게 된다든가, 이런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치료 목표, 자신에 대한 자각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증가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서 그러니까 형태치료의 중요한 내용은 내가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신의 감각,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 여기에 예민해질 수 있도록 상담가는 내담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쭉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 남은 내용들을 그 이론을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의사교류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인격 체계를 매우 비유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입니다.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내부의 상태가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를 가질 수도 있고, 부모의 자아 상태도 있고, 아동의 자아 상태도 있다. 이 내면의 세 개의 자아 상태가 있는데, 이것이 상대방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교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맞아요.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를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좀 프로이드 같은 그런 내용인데 프로이드의 그 심리 구조를 이렇게 변형시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아동과 같은 그런 자아 상태가 있는 거예요. 매우 이제 즐거운 걸 좋아하는 자아, 그리고 성인의 자아, 매우 합리적인 그런 자아가 있고 부모의 자아, 매우 도덕적이고 엄격한 그런 자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어떨 때는 아동처럼 반응하고 어떤 때는 성인처럼 반응하고 어떤 때는 부모처럼 반응하는 그런 내면의 자아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각 사람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동 성인 부모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반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아동 성인 부모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나는 아동, 다른 사람들은 부모.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나는 매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동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상호작용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특정한 자아 상태로 살기 위한 삶의 인생의 극본을 만든다는 거예요. 살면서 자신의 인생은 내 인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극본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아동, 어른, 부모의 자아 상태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런 것이 이제 발전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내가 어떤 명령을 부모로부터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어린 아동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애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쭉 통합해서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사람들이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그 자아를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주고 싶은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쭉 교류를 하고 났을 때 끝나고 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을 여기 의사교류 분석에서는 게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게임을 하고 나면 그 감정이 남잖아요. 불쾌하고 쓰린 감정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성인 대 성인으로 나의 느낌을 내가 잘 조절하고 다른 타인은 자신의 느낌을 스스로 조절하고 하는 상태에서 상호작용, 교류를 해야지 이런 게임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불쾌하고 쓰라린 감정이 남지 않게 된다. 이 이론은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자, 게임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쓰라린 감정이 남다 보면 인생이 하나의 극본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모의 명령이나 초기의 결정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형성되는데요. 때론 이 인생 극본이 인생 극본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인생 극본에 따라서 특정 자아를 그리고 특정 상호작용 양식을 그냥 고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자신의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꿔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극본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인생의 게임 그리고 극본을 바꾸고 재구조화하는 것, 그 과정이 의사교류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치료의 목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치료자의 기능과 역할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쭉 상담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것은 관심 있는 내용 한두 개의 내용을 좀 깊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상담 과정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실제 상담의 실제를 같이 나눌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담 기법을 다른 사람의 케이스에도 한번 적용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학기에 계속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요 이론들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각자 상담 이론에 관한 이제 발표를 준비하실 때는 자신의 이론,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들 그리고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른 이론과도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수업 시간에 좀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같이 만나서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